대한민국이 학벌 사회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고용 시장을 보면은 되게 정확하게 학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아요. 저학력일수록 구직 기간이 길고 취업률이 낮고 평균 임금도 낮아요. 정재계 엘리트 중에도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죠. 어른들이 자꾸 이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학력자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현대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다 보니까 창업 쪽을 봐도 상황은 비슷해요. 벤처 창업은 자본 장벽이 낮아가지고 소자본 창업이 되고, 기술 장벽이 낮아서 학력이 덜 중요하긴 해요.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 고학력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유니콘 기업들의 상당수가 명문대 출신이 창업한 것도 맞아요. 투자자들이 학력을 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이게 명문대의 대기업 코스를 밟게 되면 얻는 게 많거든요. 일단 한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생기고요.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 속에서 얻는 정보는 속된 말로 질이 달라요. 난관의 연속인 사업에서도 인맥이 큰 도움이 되고요.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도 좋아요. 학교 선배가 창업한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대박이 난 경우도 많고, 애초에 한국의 IT 기업들은 다 명문대 동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학력은 중요한 정보가 돼요. 창업자의 전문성, 성실함, 인적 네트워크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학벌만큼 가성비 좋은 정보가 없어요. 자, 최상위권에서 학벌 사회는 여전히 단단한 것도 맞지만 대졸자들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대졸자 중에 돈을 안 버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대졸자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실업자가 크게 줄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나마 이 실업률 통계도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알바 1시간만 해도 실업자로 안 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확장 실업률이라는 걸 비교해서 보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직장이 아니면 다 실업자로 봐요. 근데 이 청년들의 확장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본인 스펙에 맞게 취직하면은 적정 취업, 타협하고 낮은 곳에 취직하면은 하향 취업이라고 하는데, 학위가 필요 없는 직장에 하향 취업하는 대졸자가 늘고 있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 4년 공부한 시간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스펙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눈을 낮추고 있는 건데, 요새 신입을 채용해보면 선배 기수에 비해 고스펙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뭐 어른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 눈 좀 낮추고 경험부터 쌓아라 뭐 이런 건데, 문제는 한번 하향 취업을 하면은 위로 잘 못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상향 이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층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대졸자의 가치가 떨어졌을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 그래요. 학벌주의 신화 속에서 대졸자가 양산이 됐거든.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봐도 많아요. 특히 적정 일자리가 느는 속도보다 대졸자가 느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퍼지면서 한 10년째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요에 맞춰가지고 초과된 공급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는데, 다만 최근에 고3 수험생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덕분에 대입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성적에 비해 상향 진학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진학률이 다시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그래 봐야 상위권 대학이나 쏠림효과를 보지. 지방대 쪽에선 학생이 빠지고 있거든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감소했어요. 지방 이탈과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정원은 미달되고 자퇴생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나 학교 통폐합으로 구조 조정이 한창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정부에서는 미달 인원 채워보겠다고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늘고 있어요. 어쨌든 수급 불균형으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우리 경제가 성장과 효율에 맞춰가지고 체질 변화를 했거든요. 비정규직은 늘고 실질임금은 정체가 돼요. 기업은 고용에 대한 책임을 덜게 됐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근로자 역시 기업에 충성하지 않게 됐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해버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직률이 오르고 생긴 문제가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왜? 가르쳐 놓으면 이직하니까. 그렇게 신입 공채는 축소가 되고 경력직 상시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누가 갑자기 회사를 나가도 경력직은 바로 투입이 되니까. 결국은 이직률이 높고 뭐 빈자리가 자주 생겨도 경력자들끼리 자리만 바꾼다는 거죠. 대졸 신입이 들어갈 문이 좁아지는 거야. 반대로 경력자는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근로자들끼리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늦게 태어난 게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적정 일자리라는 호텔은 수용 인원이 적어요. 근데 들어오겠다는 대졸자는 너무 많아요. 입장권이 비싸지는 거죠. 교육비, 교육기간, 강남 주거비용, 부모의 서포트 등 투자가 되는 총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라는 보상은 안 커졌고 실업률이란 리스크는 커지고 있어요. 이게 투자금은 큰데 수익은 적고 리스크는 크다? 이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제로금리가 일상이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치솟는 물가에 비해서 받는 실질 임금은 짜요. 이자가 안 붙는 저축은 오랫동안 효율이 너무 안 좋았고, 월급을 착실하게 모은다는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이 월급쟁이 근로자들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학력을 통한 신분 상승이 더 어려워지고 자본을 통한 신분 세습은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중산층과 학벌 엘리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자본가의 자원 독점이 강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공부량이나 스펙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에
시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껴요.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로 노동 생산성이랑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기업에 벌어주는 돈에 비해서 내가 받는 돈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쟁이는 원천 징수로 세금이 꼬박 나가는데 문제는 최근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젊어서는 복지비를 냈지만 늙어서는 복지를 받기 힘들다는 얘긴데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도 월급이 너무 작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월급쟁이는 답이 없다예요. 이게 대기업 잘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이 열악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은 왜 이렇게 열악할까? 한국은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했어요.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을 키워줬고 그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고요. 당연히 버는 것도 좀 애매하고 주는 월급도 적어지는 거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 한국이 유달리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 물가를 생각을 하면은 이 돈 받고는 못 살거든요. 중소기업 갈 바에는 구직 기간을 늘려가지고 대기업 문 앞에서 몇 년이고 대기를 하는 게 나은 거야.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죽상인데 청년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 모순도 이런 미스매치에서 나오는 거죠. 참고로 일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크고 돈을 잘 버니까 임금도 잘 주거든요. 어쨌든 이제 학력 경쟁이 가성비가 잘 안 나와요. 경쟁이 심하니까 불필요한 스펙 인플레이션까지 생기면서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있고요. 원래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건 안정적인 선택인데 문제는 다들 안정성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사회라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쟁은 심해지고 그만큼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는 거죠. 취업도 개고생이고 위험한 선택이면 차라리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라도 해보자. 예체능이든 장사든 창업이든 유튜브든 쇼핑몰이든 이 지옥 같은 취업 경쟁 월급쟁이보다 심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창업 난이도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청년 창업률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직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직업도 있네. 이렇게도 먹고들 사는구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버네. 이런 식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나도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고 다양성이 더 존중받게 된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학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한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뭐였을까? 사교육비? 강남 8학군 집값?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다양성이 아닐까 싶어요. 각자의 적성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생산활동을 하고 이런 기회비용을 우리 사회가 희생을 시켜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원천 봉쇄를 해왔어요. 하고 싶은 거는 대학 가서 해라. 우리 세대가 많이 들은 말이죠. 학벌주의가 워낙에 단단한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학벌 사회의 혜택은 최상위권이나 누린다는 거죠. 거기에 못 들은 애들의 기회비용은 보상해줄 방법이 없어요. 극소수를 위한 체제에 너무 많은 인적 자원이 쏠리면서 국가의 자원 활용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플랫폼이 주도하고 플랫폼은 사람을 모을 컨텐츠가 중요해요. 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건 창의성이고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산업화 시대에나 먹히던 교육 방식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또 플랫폼이 지배적인 산업이 되면서 이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게 되고 신흥계급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 직업을 대표하던 만화가들은 천만 관객 영화의 원작자가 됐고 세계인이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원작자가 됐어요. 이 명성을 바탕으로 본인이 콘텐츠가 되기도 해요. 공중파 예능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잘생긴 외모로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해요. 특히 인스타그램이 등장하면서 잘 입고 잘생겼고 잘 놀고 댕기는 게 돈과 명예가 되는 시대가 됐고요. 유튜브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뜨고 있죠. 요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셀 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과도 잘 내고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개인 마케팅 창구가 생기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공부와 취업이 아닌 다양한 길들이 예전보다 돋보이는 발판이 생긴 거죠. 다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다소 암울한 전망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2090년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 유명한데 간단히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 농경사회는 땅과 노동력의 주요 자원이었고 해서 토지와 노비를 세습하는 식으로 지주나 영주계급이 유지가 됐어요. 반면에 정보사회는 지식이 주요 자원이고 주로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 계층이 세습이 됐고요. 근데 수십 년 뒤에는 이 지식을 인공지능이 독점하게 된다고 해요. 법조인은 판례를 깨고 있어야 되고 의료인은 다양한 임상 경험이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 경쟁에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뺏긴다는 거죠. 결국은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하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 학벌 사회를 없애는 게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 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면 로봇 기술은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학벌 엘리트도 중산층도 싹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무너지면서 자원의 주인이 사라지면 결국은 이거를 누군가는 독점을 하겠죠. 누가 독점을 하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계층을 무너뜨리는 게 인공지능이니까.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게 바로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엔 엄청난 인구가 접속을 하고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양분이 돼요. 플랫폼 기업은 정부보다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국가의 GDP를 넘게 되고,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국가로까지 영향력을 뻗치면서 플랫폼의 제국이 건설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구축에 사활을 거는 것도 초기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 계층도 재편이 돼요. 인구의 0.003%가 부를 독점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에는 플랫폼의 소유자 그리고 플랫폼 스타가 포함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계급으로 인공지능이 있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인공지능 밑에 나머지 99.997%의 인구가 들어가게 돼요. 인공지능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생활을 하고요. 플랫폼이 서비스하는 가상현실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과를 보내거나 그 안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도 뭐 게임에서 아이템 팔아가지고 돈은 버니까. 이게 자원은 플랫폼 관계자들이 독점하고 노동은 인공지능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된다는 암울한 전망인데, 보통은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든 사회적으로 혁명이 발생하든 충돌이 있을 건데, 벌써부터 미국이나 중국을 대표로 각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증발을 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혁명으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것보다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겼거든요. 특히 인간은 하위 욕구가 해소가 되면은 점점 더 윗단계 욕구를 갈망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이 되면 취미나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겠죠.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이 등장을 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알아봤는데, 대졸은 대학을 나온 혜택을 못 느끼고 고졸은 대학을 못 나와서 차별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벌 경쟁이라는 산을 오르는 걸 포기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산을 찾는 등반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삶을 찾고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